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나갑니다. 이러한 질권에 대한 도명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입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저는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인터뷰 중에 김 지사는 남대없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최강병기에서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3부와 4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광복절 특집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해설이 있는 항일음악 라디오 콘서트로 보내드립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콘서트에 관객인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감상을 부탁드립니다. 8월 10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관세청 조사 결과로 확인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문제. 13일에 열기로 한 남북 고위급 회담 등 남북 관계 관련 내용 오늘 첫 번째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북한산 석탄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예, 북한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수입이 안 되는 품목인데 오늘 관세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불법으로 반입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허점, 제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우리 정부가 이거를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예. 몇 개, 바람직하지 않은 업체들, 그리고 몇몇 기업인들이 자기들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내에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게 이제 어느 한국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냐.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좀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유엔 안보리나 유엔에서 제정된 그 결의안 이런 거는 한국의 법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예. 이거 역시 위법행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제 기소 처분한 거죠. 근데 정부는 이제 관리 감독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이제 드러났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다 반성해야 되고 이렇게보다는 앞으로는 국가 이미지 같은 건 많이 손상됐다고 봐야죠. 안보리 제재를 당사국으로서 제일 성실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허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허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더 이미지 손상이 더 오고 한미 관계 자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집중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알고서도 무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 입안했다고 하는 배들이 수십 차례 이제 들어왔던 것이 이제 다 밝혀졌고요. 사실은 이제 관건은 뭐냐면 북한산 석탄은 외국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위법인데 러시아로 수출한 것 자체가 러시아도 책임이 제일 크죠. 그다음에
중국 배가 그것을 알면서도 북한산 석탄인 걸 알면서도 실어왔으면 그 배들이 책임이 크고요. 근데 이들 두 나라는 강대국이잖아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좀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한국의 기업이 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로 가는 것을 주도했고, 그리고 거기서 중국 배로 일단 내렸다가 중국 배로 실는 것까지도 우리 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한국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라고 하는 책임은 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미국이나 그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위원회 그런 데서 우리 외교부에 좀 의심스러운 성박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걸 외교부가 인지해서 관세청에 미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으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그 배들의 의혹이 있었지만은 그 배들을 억류하거나 수색해서 뺐거나 그 석탄을 이제 압수하거나 그런 걸 못한 거죠. 선박을 억류하거나. 근데 이제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그 석탄에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통해서 왔지만 그것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았으면 우리 정부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러시아 관세청에 들어가서 이 무슨 그 번호, 그 물품의 번호를 러시아에서 확실히 러시아산이라는 거를 그 공식적으로 인정했는지를 알아보고 그런 조치까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 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실장님 말씀은 관리의 허점은 있었으나 고의로 은폐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고의로 했으면 심각한 거고요. 그건 국제사회의 규칙을 어긴 것이 되죠. 그런데 잘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미국의 2차 제재, 소위 말하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 네. 이 대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선박을 억류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보면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억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근거를 찾으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쉽지가 않죠. 그리고 상대방 선박이 중국 배인데 이 중국하고 당장의 외교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신속하게 모든 걸 준비했다가 이를테면 인공위성에서 이 그 북한산 석탄을 중국 배로 옮겨 실는 위성 사진이 있었다든지 하면 바로 억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움직였어도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관세청에 들어가서 그 물품에 대한 그 증명 원산지 증명서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위조됐는데 위조된 거를 바로 알았으면 억류할 수 있는데 그럴 실력이나 의지나 철저한 관리가 부족했다. 이런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일부러 봐준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 사실 20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존 볼튼 보좌관을 만나서 다 설명을 하고 우리가 요번에 좀 그 미흡한 관리를 한 건 사실이지만 확실하게 추후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겠다라는 걸 아마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한미 관계가 보통 관계입니까? 동맹 관계고 혈맹 관계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한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컨더리 보이콧 해야 된다 한국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죠. 뭐 국회의원 한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 당연히 뭐 미국의 국회의원이 수백 명이니까. 예. 그 한쪽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쇄하고 또 미군 유해도 돌려주고 있고요. 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절대 제재 완화는 없다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약간 이 북한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제재를 약간 풀어주는 이런 게 있어야 그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한미 동맹상 그 연합훈련은 계속했잖아요. 지금 연합훈련을 중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합훈련은 계속되어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한 게 유엔 안보리 제재와 대북 경제 제재란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핵 문제에 있어서 아주 뭐 직접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신고하고 사찰단 들어오고 뭐 이렇게는 안 하지만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그다음에 그 위성 발사장을 해체하고 뭐 억류자도 석방하고 그런 식의 뭐 모종의 상당히 미국이 좋아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이 그 핵을 개발해서 했던 것은 제재기 때문에 제재를 좀 완화해서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계속해서 그 선의의 조치를 북한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오히려 자기네들 돈 든다고 한미연합훈련 뜬금없이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하고 제재는 하나도 건드리질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더 이상 자기네만 그 북핵 그 핵을 비핵화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재를 좀 탄력적으로 하면서 약간 풀어주고 계속해서 더 비핵화를 하면 더 풀어주고 더 그러다가 좀 하다가 불성실하면 다시 제재를 가하고 해도 되는데 예. 미국이 그 부분에서는 너무 탄력성이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종전선언 자체를 안 해주니까 북한은 그걸 빌미로 비핵화를 안 하는데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종전선언을 해도 한미 동맹이나 유엔사나 한미 주한미군이나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일단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자. 신고도 시키고 사찰단도 복귀시키자. 이렇게 예. 미국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북한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거 하면은 유엔사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도 확실히 입장을 전해주면 우리도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도 그 부분을 설득하고요. 중국은 아예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까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종전선언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이 미국도 중국과 북한도 유엔사는 종전선언을 해도 계속 유지된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니까 일단 종전선언을 해주면서 북한의 핵시설 신고도 시키고 사찰단도 복귀시키자.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예. 네. 그 이런 가운데 13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북측에서 만나자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북측에서 왜 갑자기 만나자 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나름대로는 그들의 계산으로는 자기네는 양보를 많이 했는데 미국은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제재를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예. 그리고 종전선언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가 맨날 우리하고 같이 평화공존하자 그리고 공동 번영하자 그러면서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지원이나 어떤 뭐 도로나 철도도 연구나 조사만 하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한번 해서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그럼 미국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좀 더 그 한국이라도 제재를 좀 완화하는 거를 좀 모색도 해보고 그다음에 한국이 좀 더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선언이라든지 또 제재를 일부 완화 이 정도는 한국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촉구하기 위해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북한은 지금 정상회담을 해보자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데 대대적으로 행사하려고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뭔가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줬는데 보여줄 게 별로 없잖아요. 김정은도.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해서 좀 뭔가 미국이 미국하고 다시 2차 정상회담하는 징검다리를 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으니까 지금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서 만나자고 한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서. 네. 그렇다면은 그 저번에 이야기할 때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가을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가을에 평양을 대통령께서 방문하시는 걸로 지금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초가을이란 게 이제 언젠지가 문제인데 8월 말도 초가을인가 무슨 입추 이런 건 다 지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초가을이라 해석하면서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9월 9일 날 그러니까. 북한에 큰 행사가 있고 그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전에 하려고 하면. 네, 그렇죠. 그리고 9월 11일 정도 되면 또 그 동방경제 포럼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는데 여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시진핑과 아베는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가시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실 수도 있는 거죠. 김정은을. 그러니까 9월 11일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아니면 이제 유엔 총회에 가서 김정은이 연설하면서 백악관에 그 초청을 받아서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에 가시니까 거기서 이제 종전선언을 하든지 이런 구상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일 날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뭐 유엔 총회에 오느니 안 오느니 그거는 국제 문제니까 그렇지만 일단 정상회담 초가을에 평양 방문 건인데 평양을 방문하려면 이 의전도 필요하고 그렇죠. 좀 해야 되는데 좀 촉박하죠.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실 수도 있고요. 또 문 대통령께서 백두산 가보시고 싶다 그랬으니까 혹시 백두산에서 만나실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금강산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를 왜냐하면 의전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3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종전선언은 남북 3차 정상회담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전략을 남북한은 지금 하자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게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이나 유엔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상징적으로만 한다면 미국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시든지 만나셔서 종전선언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잘 설득하시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약속 지킬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거는 11월 초에 이제 미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뒤에는 김정은의 카드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다시 강경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경책으로 가면 우리는 굉장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강경책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시간이 10월 말까지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미국도 지금 한반도에 대탕트로 가는 이 과정을 역행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 표현 많이 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도록 미국을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명이 시작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난데없는 청와대 갈등설이 불었습니다. 네. 청와대와 정부의 갈등설이 있는데 일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 고위 관계자를 사석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 예. 인사를 나누고 나니까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관료들이 대통령 말도 잘 안 듣는다. 원하는 자료를 내놓으라 그래도 자료를 안 내놓는다. 조직적인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관료들이 정권은 5년이고 정권은 5년이고 국회의원도 기껏해 12년 정도인데 그 모든 시간을 관통하는 것은 관료다. 국회에 있어 보면 진짜 권력이 어디 있는지가 보인다. 이런 내용들까지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관료들에게 영혼이 없다는 막스 베버의 얘기는 한국에서는 안 통한다. 관료는 영혼이 있는데 오로지 기득권만 향해져 있다. 정권에 힘이 있을 때는 숙이지만 조그만 균열이라도 일어나는 순간 온갖 논리와 수치를 내세우거나 조작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라고 하는 충격적인데. 네, 충격적이죠. 결국은 경제 관료를 뜻하는 것 같아요. 사실 경제 관료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야에서 비슷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래요. 이런 관료들의 저항은 모든 정권에서 있어 왔고요. 네. 예. 과연 어느 시점에 그 이빨을 드러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항상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들이 추측하기로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장하성 실장은 뭐 또 박원석 전 의원이랑 친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동연 부총리 혹은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또. 네,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특히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그 박원석 전 의원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여기에 박원석 의원의 대응이 또 조금 재밌습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모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는 틀렸다면 고소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원석 의원이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뭐 인정한 셈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어느 신문에서 구걸하지 마라 삼성에다가 뭐 그런 얘기 또 나왔어요. 물론 또 청와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나러 갈 때 구걸하지 말아라.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었고 실제 그 투자 계획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관계라기보다는 현재 그 청와대가 추구하는 그 소득주도 성장하고 혁신 성장하고 간의 그 기본적인 차이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갈등이라든지 의견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뭐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다소간 이렇게 좀 침소봉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건 있어요. 만약에 박원석 전 의원의 말이 맞다면 그리고 또 만난 사람이 뭐 지금 우리가 추측컨대는 참여연대에서 같이 일했던 장하성 실장이다라고 얘기가 만약에 되고 뭐 그런 게 맞다면 왜 그런 얘기를 굳이 박원석 의원에게 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노회찬 의원 빈소 자리에서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때 잠깐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왜 굳이 박원석 국회의원에게 얘기를 했을까? 또 박원석 의원은 본인이 그런 얘기를 왜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끔 지금 하고 있을까. 저는 그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 청와대 이런 갈등뿐 아니고 다른 갈등도 있다 막 얘기 나오는데. 레임동 얘기까지 나오죠 지금 사실은. 예? 레임동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1년 반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설사 네. 있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게 건강한 정부지.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 지시하면 일사천리로 쫙 움직이면은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이 제왕적 대통령제란 네. 아니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토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 뭐 갈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역사가 다르고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따라서 의견차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의견차가 있다면 당연히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를 문제지 삼는다는 건 오히려 그게 잘못이라 봅니다. 약간의 갈등이라든지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문제되겠습니다만 갈등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오히려 갈등은 어느 정도 있는 게 정상적이고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행진했던 지지율이 약간 꺾이면서 내부 갈등설까지 불러와서 청와대가 약간은 고심하는 듯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최근 들어서 지지율도 하락하고 내부적으로 뭐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은산분리 같은 것 때문에 되게 반발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위기라고 말하기 때문에 진짜 위기가 되는 것처럼 위기로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관료들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관료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왔느냐, 조직적으로 정을 해왔느냐 하면은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뭐 이렇게 잠시 박원석 의원 얘기에서 잠시 나옵니다만 이 통계 수치를 교묘하게 조작을 하거나 또는 약간 끌어다 붙이는 그런 약간 윤색을 해가면서 그 자료를 넘겨주면서 이걸 보도해 보라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여론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위기를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건강하게 본다면 또 건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위기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그 전에 문자로 4399님 여러 개 올려주셨네요.
공영방송에서는 진행자님 한국이라는 표현은 틀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맞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써도 됩니다. 틀리지 않고요. 워마드 이야기해 봅시다. 남성 혐오 논란을 빚은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이 운영자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거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서버도 외국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 있으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거나 혹은 그 운영자들이 해외 그 외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건너갈 때 뭐 인터폴 같은 데서 이제 적색 수배라든지 뭐 수배가 걸리면은 걸려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미리 걸어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오마드에서는 왜 여성만 이렇게 불법적인 거 아니죠. 왜 여성만 이렇게 수사를 하냐 편파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서 또 일베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 경찰이 얘기한 거 보면은 일베 건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검거가 이미 됐어요. 그런데 오마드 건으로는 하나도 검거가 되지 않았고요. 또 일베는 그 혐오 게시물이나 범죄 게시물 올라오면 운영자가 삭제 조치를 하는데 오마드는 삭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자를 지금 수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워마드의 운영자가 사실은 그 남자 목욕탕 내부를 몰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여서 이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일베에 대해서는 운영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영진에 대해서 사실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워마드나 일베나 둘 다 사실은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 성격 자체를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고 싶은 말은 어떠한 사이트든 간에 그 운영자에 대해서 그 공권력이나 뭐 수사기관에서 이제 총구를 들이대는 순간 그 성격이 많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 워마드 측의 여성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쪽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만한 상황이냐 이 상황 자체가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오마드의 게시물을 방치했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그전 게 이 워마드도 그렇고 이렇게 최근 뭐 페미니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의 뭐 여성주의자들의 그런 주장들을 보면은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베 사실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가장 폐륜 사이트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일베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가장 지탄을 받아왔던 세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침체 국면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워마드에서든지 뭐 여성주의자들께서는 자꾸 이렇게 뭐 일베는 놔두고 왜 우리만 건드리느냐 그러시는데 일베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워마드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그게 절대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 게시판 중에는 보면은 일베를 해체해달라는 그런 청원이 올라가 있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그 청원에 대해서 답해가지고 좀 뭐 갈퇴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겠다라고까지 답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왜 일베는 안 건드리고 우리만 건드리느냐?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저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장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뭐 워마드나 혹은 여성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는 것과 동등한 방식으로 꼭 공정하게 똑같이 우리들에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지 뭐 일베가 불법을 저지르니까 우리도 저질러도 되고 그게 합리화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노영희 변호사는 그 주장에 동조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일베나 워마드나 둘 다 극단적으로 본인들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니, 차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있다는 거 맞아요. 차별적으로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과장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성격을 들여다봤을 때는 워마드에서 주장하는 것이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완벽하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베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 들어와서 체포된 것은 50건이 넘어요. 60몇 건 사건 중에. 워마들은 30몇 건 들어왔는데 단 한 명도 체포된 적이 없어요. 그럼 정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경찰청 통계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비율로 해서 그 몰카 피해자 구속된 게 남자가 여성보다 3배가 더 높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불공평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지금 잘못 맞춰가지고 정말 오마드에서 주장하는 것이 뭔지가 사라져버렸어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자기들의 주장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고 가장 문제되는 건 결국은 이런 논란이 자꾸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오마드 이번에 또 시위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남녀 간 싸움으로 번지거든요. 그렇죠. 예, 문제는 그게 제일 문제인데 네. 지금 뭐냐면 오마드는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애들 얘기 같기도, 애들 무슨 장난질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이렇게 무시하는 게 우선인데. 그래, 네 말도 맞는 것 같아라는 사람들이 일부 나와주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실 이런 진행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오마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뭐 목표나 이런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방식과 절차가 그렇죠.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우군을 많이 못 만들어내는 그래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그게. 그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계속 퍼지는 건데. 저는 사실 제일 좀 걱정스러운 게 이번 경찰청장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걸 좀 뒤집고 싶습니다. 마치 일베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 일베식의 그런 것이 그런 행동이 워마드와 같은 것들이 어떤 그 토양이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두둔하는 듯한 발언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해보고 갑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새벽 드루킹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폭행을 당했어요? 네, 폭행을 이런 일이 당했습니다.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그 몇 년 전에 박원순 시장도 서너 차례 얻어맞지 않습니까? 뒤통수 맞았죠. 그분이 또 정동영 의원도 때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보수 집단들의 폭행 행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뭐 손가락 혁명군 뭐 이런 데에도 얼굴을 들여밀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이재명 지사를 잡아 가두라는 뭐 그런 시위를 주도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뭔가를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근데 잠깐만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게 폭행당해서 그분 구속됐잖아요. 때린 사람. 그렇죠. 변호사님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것도 구속 사안입니까? 이 정도 폭행?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김기춘 실장이 사실은 나올 때 교도소에서 나올 때 차량이 부서졌잖아요. 그때 그분은 지금 풀려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 옛날에 김성태 원내대표 그 단식할 때 가서 일부러 접근해서 그렇게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있었던 그 천 씨라고 하는 사람의 폭행하고가 다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바라봐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약간 뭔가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폭행 사건인데 그 김경수 지사가 고소를 하면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 테고 만약에 나는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무혐의 처벌받는 겁니까? 폭행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리고 가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다만 나중에 처벌 의사를 나는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